네, 그러면 그 한국 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 번째 3일 서울민의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말씀을 3일 서울민의 정혜랑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주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또 흥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최병천 선생님 모시고 서울민의 수요 포럼 세 번째 수요 포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주 흥미있는 거니까 흥미있게 들으시고 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사실 뭐 대선이 정치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다 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민서울민회에서도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좀 더 모으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찬 시간들 보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정치의 미래라는 주제인데 사실은 이번 대선 그다음 현재 정치판 요게 아마 이제 주된 관심사라서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실 최병천 선생님 모시겠는데 최병천 선생님은 일단 그 발표하시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병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병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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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이름은 최병천이라고 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자료 공유 때 원래 프로필도 담겨 있긴 한데 그 현재는 그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서울시 정책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을 잘 모시고 이제 어떤 정책을 매개로 박 시장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대통령 직속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도 했었고 민주연구원 예전에 정책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정책보좌관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 논술학원 강사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실제로는 대략 이제 한 그냥 뭐 약간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그날 이제 노동운동하려고 공장 생활도 한 몇 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규용접 자격증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래서 진보정당에서 한 11년 정도 활동했었고 그 정치에 국한시키면 진보정당에서 11년, 민주당에서 9년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게 또 정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마치 축구랑 정치는 다 이렇게 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이제 어떤 정답을 얘기하거나 무슨 그런 거라기보다 한 명의 이제 활동가가 자기 고민을 담은 이야기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최병천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내는구나, 정치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아직 그 본인들 저거는 안 끄셔도 되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처음에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나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 음소거는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 자료인데요. 제목은 이준석 현상 민주당의 대응 대선 전망이라는 걸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제 프로필은 그냥 뭐 이렇게 이제 구두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발표 자료는 나중에 공유하셔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제 얘기는 9가지인데요. 좀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정치 분석의 방법론. 그냥 제 개인 뭐 말만 방법론인 거지 별 얘기 아닙니다. 그냥 장기 구조 가치. 너무 이제 과도하게 정치공학적 분석만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평소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갈등 민주주의 정당의 역할. 이것도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4개의 갈등축. 그다음에 4번째는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 5번째는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이슈 파이팅을 중심으로. 6번째는 국민의힘의 내적 균열 요인 극대화 및 진보의 혁신. 7번째는 민주당이 선택 가능한 정책 이슈 파이팅 거리들. 8번째는 노선의 관점에서 진보, 혁신 진보와 혁신 보수, 해방 이후 4가지 성취. 9번째는 대선 전망 어떻게 볼 것인가. 다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고 과정에서 약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이 8시 10분인데 가급적 한 9시에서 9시 10분쯤에 끝내는 걸로 하고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소에 이제 저는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정치 현업에서 뛰는 사람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거는 저는 정책을 좀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정책을 주로 고민하면서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치 분석의 3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질문거리를 할 텐데 정치 분석의 3가지 방법론은 보통은 우리가 접하는 정치 분석은 단기적 분석이고 네 여기 제가 잠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보통 우리가 접하는 정치 분석은 단기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제 누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고 행위자 중심이라는 거는 보통 뭐 친박이 뭐라고 했다, 친이 계열이 뭐라 그랬다, 친문이 뭐라 그랬다, 친노가 뭐라 그랬다 뭐 이런 뭐 아니면 비문이 뭐라 그랬다 행위자 중심인 게 많고 다분히 또 이제 누가 이기냐 지냐 누가 이기냐 지냐 맨날 이런 것만 하는 정치공학적인 분석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로 정치를 접하는 거는 신문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간지와 뉴스를 통해서 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정치는 일반적으로 여의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단기주기고 행위자 중심의 정치공학 중심의 정치 분석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정치를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려면 제가 생각에는 좀 장기적인 분석, 구조적인 분석, 가치 및 정책 중심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를 이제 끄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 요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좀 참가자들 분들한테만 저는 여론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간단한 건데 기본소득을 오늘 지금 계신 분 전부에서 동글뱅이 세모 엑셀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찬성하시는 분 또는 반대하시는 분 그 얘기를 한번 좀 각각 뭐랄까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뭐 잘 모르겠다 이 3가지로 한번 각각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게 최저임금도 같이 물어볼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재명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3가지 답변으로. 예, 모두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네, 모두 마이크 켜주세요. 유정열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안종복 선생님도 켜주시고. 네. 네네. 안종복 선생님 기본소득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종복 선생님. 네. 예,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00원 이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지켜지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약은 공약으로 그냥 비행 공약으로 이게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민주당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갖다가 굉장히 잃었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질문은 최저임금 1만 원 기준은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2017년 대선 때 공약을 반대하느냐 찬성했는지. 찬성합니다. 네, 다음 유정열 선생님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예, 둘 다 찬성입니다. 네. 다음 민영희 선생님 찬성합니다. 둘 다. 네. 네. 예, 다음에 곽성준 선생님. 그래서 둘 다 찬성이고 최저임금 한 25,000원 확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곽성준요. 박성준 선생님. 예, 예, 네, 곽씨의 곽. 아, 곽성준 선생님. 네. 다음 정혜란 선생님. 네, 둘 다 찬성입니다. 네, 다음 김성민 선생님. 예,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국 오른 것은 10,000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아요? 물가는 다 오르고 주택 문제 네. 모든 것 다 올려놓는데 예. 그러죠. 예, 예. 네, 네. 예. 예, 다음 양성호 선생님.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기본소득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나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기본 정신은 찬성하고 전적으로 지지 응원합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베이스 인컴이라는 걸 번역해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그 네이밍된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정확치 않아요. 네. 쓸데없는 논란을 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질문하시고 하는 방식도 똑같은 겁니다. 셋 중에서 하나 골라라. 그러고서 그걸로 아, 지금 통신 상태가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구강숙 선생님. 네, 둘 다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두 개.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윤창원 선생님 운전 중이시니까 네, 하실래요? 뭐 최저임금은 찬성이고 기본소득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일재 선생님. 둘 다 찬성합니다. 네, 자,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여보세요. 예, 이제 제가 예, 양성호 선생님은 이제 그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 다 이해. 아니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예, 오류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빠지는데 네, 이렇게 의견 개진이 되는 사이에서 기계적인 조작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글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주고받은 걸 가지고 이것이 민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최병천 선생님 진행하시죠. 예, 이제는 이제 음소거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음소거 해주세요. 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구조 가치 분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가 되게 좀 이제 역사적인 시점이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2004년도가 한국 정치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민주정부로 처음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는 둘 다 이제 그 행정부는 잡았지만 아직 이제 입법부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한테 어떤 우리 이제 개혁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왜 개혁이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냐? 그럼 당시에는 JP와 연합정부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왜 개혁을 좀 원하는 만큼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하고 싶은데 한나라당이 과반해서 안 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여기 이제 나오지만 299석 중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가져가게 되고 민주노동당이 당시 10석, 민주당이 9석을 가져가면서 당시 299석 중에서 171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의 좀 진보 쪽은 오랜 세월 야당을 하다 보니까 통치 경험이 많지 않아 가지고 뭔가 통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유능하게 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역량은 부족한 상태에서 은연중에 약간 남 탓, 핑계 이런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과도한 어떤 이제 입법부 행정부를 동시에 잡게 되니까 그 실력이 충분히 떠받쳐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 핑계의 정치학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위기의 핵심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실력이 좀 딸렸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당이란 말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야당이 그 영어명이 되게 재밌습니다. 야당이란 영어명이 opposition party인데요.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정당, 이게 야당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당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반대를 오래 하는 거를 했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야당 생활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 자체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걸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왜 아빠는 그거밖에 못해, 엄마는 그거밖에 못해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면은 실은 세상 일이 원래 쉽지가 않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서 또 이제 다 남 탓인 것도 내 탓인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남 탓도 맞고 어느 정도 내 탓도 맞고 이게 뒤섞여 있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오랜 야당 생활을 통해서, 오랜 야당 생활과 오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은연중에 핑계의 정치학과 남 탓의 정치학은 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상 집권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0년 총선 때 180석 범진보 합쳐가지고 정의당 등등 합쳐서 180석을 넘게 됐는데, 그게 저는 16년 만에 돌아온 민주화 세력의 위기다. 왜냐하면 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핵심은 그만한 실력이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역할은, 이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이 있고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생략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갈등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게 이건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원래 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갈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독재 체제. 독재 체제는 갈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재 체제에서는 갈등은 있으면 안 돼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게 이제 독재 체제의 특징인데, 민주주의는 뭐냐면 갈등을 드러내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빈부격차가 있는 사회에서는 빈부 갈등을 드러내고, 어떤 노사 갈등이 있는 사회에서는 노사 갈등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뭐 인종 갈등이 있거나 뭐 아니면 젠더 갈등이 있거나 등등이면 그런 걸 드러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정당이 파티거든요. 영어로 정당이 파티인데, 이 파티는 부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다 아시겠지만 파트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정당 정치의 기본은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분을 대표해서 서로 치고받고 논쟁을 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통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치학자들은 갈등의 사회화.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와 선거의 본질적인 역할은 갈등을 드러내서 어떤 뭔가 힘없는 사람들, 뭐 목소리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치라는 거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좋은 정치인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실제하면서도 중요한 갈등을 대표하고, 그게 예컨대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이런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갈등의 사회화를 통해서 어떤 그래야지만 새로운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온 얘기기도 한데요. 민주주의의 시작은 갈등의 사회화이고, 민주주의 결말은 그 한 차원 높은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샤츠 슈나이더의 제가 앞에 소개했던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4개의 갈등축이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 대 반민주 갈등이 있었고, 지역 갈등, 뭐 영남, 호남이 대표적이었죠. 그다음 세대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 젠더 갈등이 부상했다. 이게 이제 현재 정치를 보는 기본적인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2017년 탄핵은 좀 예외적인 거였는데 2017년 탄핵은 아주 오랜만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작동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82%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탄핵 찬성률이 82%라는 얘기는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 가까이도 박근혜 대통령 탄성을 찬성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재밌는 거는 지역이 갈등의 중심축일 때는 보수 성향 정당이 다수파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3당 합당인 거죠. 근데 세대가 갈등의 중심축일 때는 민주당 계열이 다수파가 됐습니다. 세대가 갈등의 중심일 때는 진보 다수파 시대가 열린 게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일이고요. 근데 이제 아주 최근 일, 이준석 씨 문제로 상징되는 건데 2030 세대에 한해서는 젠더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사회 전체는 남성 우위 사회인데 2030에서는 최소한 여성 우위 사회 또는 약간 대등한 사회, 그 2030에 한해서는 그런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2016년 총선과 2018년 탄핵 이후에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보수의 분열이었습니다. 보수의 분열. 보수의 분열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탄핵을 찬성한 보수와 탄핵을 반대한 보수로 분열됐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보수가 대략 한 35에서 40% 정도로 그동안 보여줬는데 이게 두 쪼가리가 난 거죠. 그래서 탄핵을 찬성한 보수와 탄핵을 반대한 보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주주의를 찬성한 보수와 민주주의를 반대한 보수로 분열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내내 초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높았던 핵심 이유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4개의 축에서 젠더 갈등을 제가 보여줬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신문에서 오류 갖고 온 건데 여기 이제 상단을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실 텐데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이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면 여학생들은 2018년 데이터 기준으로 73.8% 정도 졸업생이고 남성은 65.9%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 약간 전문직 계통, 전문직 무슨 로스쿨이라든가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무슨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 보는 데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여성들보다 우위인 사회에서 살고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에서. 그런데 자꾸만 사회에서 또는 86세대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무슨 약간 여성은 배려해야 된다, 내지는 여성한테는 할당을 대폭해야 된다, 군대는 니네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뭔가 여성들한테 앞서서 살고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은데 자꾸만 뭔가 희생을 더하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20대 젊은 남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지금 자꾸만 부담 지우는 얘기만 하냐라고 이제 뭔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사회 전체를 보면 여전히 남성 우위 체제입니다. 이게 고용률이 대표적인 건데요, 등등.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는 남성 우위 체제인데 어떤 세대에 국한돼서 20대 세대, 10대 세대, 그다음에 30대 전반부 세대에 한해서는 남성 우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데 그런 20대 남성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젠더 갈등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게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성만 징병을 하냐, 남성 모두 징병하냐라는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재미있는 거는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 여성 모두를 징병하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의 이 해석의 가설은 남성과 여성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약간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비슷하다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동의주율이 높은 거예요. 여성조차도. 아무튼 이런 얘기고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4개의 갈등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이 왜 높았냐?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의 일부가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일부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또 탄핵을 찬성한 보수 쪽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에서 지지율이 이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내내
야당이 약했던 상태에서 정권을 4년 동안 유지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한자에서 민주화 세력, 이 이제 될 화자죠. 뭐뭐뭐 될 화자, 뭐뭐 민주화 세력이란 말 자체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만 약간 존재 의미가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가 다 이루어져 버리면 별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는 세력이에요.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가 다 돼버리면 오히려 역사적, 정치적 비교 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뭔가 예컨대 양극화, 불평등, 세계화, 어떤 청년들의 격차 이런 거는 민주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나 독재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누가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민주화는 잘하지만 어떤 그런 이제 다른 문제를 못하게 되면 이제 민주화만으로는 그거를 자기의 경쟁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2018년, 2020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다수판 헤게모니 동력은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보수의 다수파였는데 그러니까 총선 때 그 2017년부터 2020년 총선 때까지는 탄핵을 반대한 보수가 보수의 다수파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다 결집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한 보수 입장에서는 쟤네들을 지지하는 게 약간 쪽팔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도대체 누구냐? 탄핵을 찬성한 보수의 양대축은 두 덩어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덩어리가 하나는 부산, 울산, 경남, 이걸 줄여서 보통 부울경이라 그럽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의 보수와 2030 세대의 젊은 보수가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도 무당파로 갔고 일부는 안희정 지지층을 매개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2021년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가동이 되고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주요 이유인데 2021년 4.7 재보선의 역사적인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 첫째, 탄핵 촛불연합이 붕괴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탄핵 촛불연합의 한 축이 보수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한 보수, 옛날로 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보수와 새누리당을 지지한 보수의 절반이 탄핵을 찬성했던 거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가장 큰 덩어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울산, 경남 보수와 2030 세대의 젊은 보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7 재보선에서 졌다는 얘기는 보수의 분열이 종식되었다. 그래서 보수의 재결집이 이루어졌고 앤드 청년들의 일부 2030 남성은 이제 약간 보수를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근데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한국 정치의 큰 트렌드를 어떻게 볼 건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4개의 갈등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민주주의를 찬성한 보수와 영남 지역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찬성한 보수, 지역으로는 영남, 세대로는 6070 세대가 중심이지만 일부 젠더 문제가 결합해서 2030 남성이 국힘 지지층으로 합류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들의 정치 연합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민의힘을 누가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4가지 세력의 정치 연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정치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축은 민주화 세력이고 민주화 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갖는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 근데 나도 민주주의 지지해. 나도 민주주의 지지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의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이번에 그 국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씨가 6월 3일 이전에 그러니까 6월 3일 이전에
그 광주에 가가지고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광주 사퇴인 적이 없었다. 자기는 항상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는 광주였었고 광주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발언이 뭐 거짓 발언이 아니라 진심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서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나는 탄핵을 찬성했고 민주주의를 적극 찬성한다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고 민주주의를 찬성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을 찍을 이유가 매우 약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이유만으로는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더 중요한 문제들, 어떤 뭐 양극화, 불평등, 취업 걱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민생고라고 하면 일자리 걱정, 주거 걱정, 교육 걱정, 의료 걱정, 이 네 가지를 4대 민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를 잘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 지형의 관점에서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갖는 의미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주당이 역포위를 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역포위를 당하는 구도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역포위를 당하냐면 2030 남성과 6070 세대가 세대 연합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400 세대를 포위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탈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문제의식이고요.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 두 번째는 이건 좀 짧게만 할게요. 이제 세대 교체론과 관련된 건데요. 한국 정치사에서는 실은 그러니까 두 번의 세대 교체와 세 번째 세대 교체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씨의 당선이 세 번째 세대 교체의 서막이 될 거로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는 원래 이제 그 세 번 세대 교체의 본질은 아버지 세대를 원래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20대 때 나훈아 씨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나훈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20대 때 김광석 씨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김광석 씨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20대 때 서태지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서태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20대 때 BTS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BTS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20대 때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보통 50대 때 그 사회 주류 의사결정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20살 때 20대 때 생각하는 걸 50대 때 결정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20대가 보기에는 쟤네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좀 낡은 생각 아니야? 라는 한 30년 내지 35년 사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는 약 30년 내지 35년 주기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충 그런 경향인데 요 얘기는 좀 생략하는 걸로 할게요. 짧게만 얘기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박정희가 이룩한 70년대 대한민국을 어떤 그 원초적인 멘탈리티를 했던 정당이어서 비유하면 70년대를 살고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0년 광주 항쟁 이후와 80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때 그 민주화 멘탈리티를 살고 있는 정당인 거죠. 그러면 지금이 2021년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뭐 한 40년 전 얘기고 하나는 50년 전 얘기인데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2021년을 살고 있는 2030 세대가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구닥다리 얘기들 하고 있는 세력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2030대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구린지 경쟁을 하는 거 있는 거죠. 누가 더 정말 구닥다리 그냥 좀 옛날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맨날 그냥 70년대 얘기나 하고 있고 한쪽은 80년대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심한 거죠. 그냥 둘 다 보기에 한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이건데 이거는 짧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세대 교체는 첫 번째 세대 교체는 박정희,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1박 3김인데요. 이게 왜 세대 교체였냐면 그 이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퇴임할 때 86세였고 김구가 암살당할 때 74세, 뭐 여운형 선생님이 47년 암살당할 때 62세고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이 59년대 암살당할 때 61세였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했는데 5.16 쿠데타 때 나이가 45세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5.16 쿠데타 때 김종필 나이가 36살. 이번에 이준석이 3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전에 김종필 씨는 중앙정보부장과 뭐 그런 국회의원 국무총리 같은 걸 하는 거죠.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 했을 때가 46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38살. 목포일보 사장을 하실 때가 25살. 그리고 김영삼 씨가 대통령을 할 때가 28살, 48살 해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세대 교체는 5.16이었습니다. 5.16. 61년도에 5.16이 있었죠. 그래서 공화당은 그 30대, 40대가 주도하는 정당이었고, 근데 이제 당시 신한민주당은 60대, 70대가 주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씨가 40대 기수론을 얘기한 거는 박정희, 김종필에 비하면 10년 뒤늦게 세대교체를 얘기한 거죠. 이제 보통 민주화운동 세력은 김영삼, 김대중이 마치 세대교체의 원조인 걸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은 세대교체의 원조는 박정희와 김종필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대교체가 진보의 전유물인 게 아니라 60년대 세대교체는 보수가 주도했던 거고 80년대 이후에 96년 총선, 2000년 총선, 그러니까 92년 총선, 96년 총선, 2000년 총선, 2004년 총선은 86세대가 세대교체를 주도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보수가 주도하고 한 번은 진보가 세대교체를 주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보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일신 우일신 항상 혁신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약간 꼰대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예컨대 지금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인 송영길 대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게 37살, 김민석 씨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된 게 33살. 실제로 김민석 씨가 한국 정치에서 주역으로 등장했던 건 92년 총선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영등포에 당시 이제 민정당 사무총장 출신이었던 나홍배 씨랑 붙어가지고 아주 새벽 3시까지 박빙의 선거를 펼치죠. 그리고 이인영 씨가 좀 뒤늦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41세, 임종석 씨가 35살. 그래서 이 세대 교체가 이제 될 만한 나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나? 민주당은 유권자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데 민주당이 지지를 잃게 된 거는 그냥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위선, 오만, 무능, 무책임이란 4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대응의 핵심은 정책을 매결하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유능함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유능하구나.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정책을 매개로 하는 이슈 파이팅의 역사 사례를 좀 검토하면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최저임금 만원을 물어본 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미리 이제 얘기 드리면 아마 여기 물어보면 다 비슷할 텐데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지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 폐지 찬성론자가 많으실 겁니다. 여기 오늘 듣고 있는 분들은. 근데 그게 국가보안법 폐지가 참여정부를 어렵게 했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역사에 남을 거고 2010년 무상급식은 반대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정책은 구호는 성공적이지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집행하는 그 순간 폭망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이제 좀 들으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4년도 국가보안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참여정부가 만들어진 직후였죠.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일어가지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회의원은 총 299석이었는데 299석 중에서 152석이니까 과반인 거죠. 그리고 당시 민주노동당이 10석,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9석이어가지고 171석. 당시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 원내 당직자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국회 안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저도 이제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입장은 저는 바뀌었는데요.
당시 열린우리당은 폐지만이 옳다라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 유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폐지, 개정, 유지라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할 경우 진보 성향 유권자의 다수는 당연히 폐지를 지지합니다. 개정 같은 거 이렇게 하나마나 약간 뜨뜻미지근한 거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개혁하려면. 그래서 이제 개정은 약간 사쿠라 취급을 한 거죠. 옛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당시 이게 2004년도 여론조사예요. 이 KSY, KRS, 리서치 앤 리서치, 중앙일보, KSY, 한겨레, KRC라는 코리아 리서치죠. KRC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론조사의 평균값을 하면 당시에 2004년도의 국민들은 폐지를 찬성한 국민은 당시에도 21.8%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개정을 찬성한 여론 61.8%였고 나머지는 이제 유지를 찬성한 사람이 이제 평균값이 14.8%인데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적극적 유권자들은 폐지론자들이에요. 폐지론자.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근데 딱 그 사람들만 찬성하고 나머지 국민들의 80% 가까이는 폐지를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뭘 한 거냐면 국민 21.1%가 좋아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엄청나게 강성 지지자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니까 나중에는 정당 지지율이 21.7%로 수렴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거기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에 이제 오세훈 씨랑 강금 씨를 붙는데 오세훈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몇 프로를 받냐면 62%를 받아요. 그리고 강금 씨가 몇 프로를 받냐면 28%를 받아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최저의 당시 국가보안법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수치여서 그러는데요. 오세훈이 받았던 62%는 국가보안법 개정론과 여론이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강금실 씨의 28%는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비슷하게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실천적 귀결은 뭐냐면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 해준 거예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랑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개정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해가지고 당시 열린우리당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죠.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율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당 선거운동 해주고 똑같은 꼴이 된 거죠. 이런 얘기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근데 반대로 개혁적인 이슈를 내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무조건 제가 뭐 개혁 정책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개혁 지향적 가치 맞는 걸 우리가 공통을 충족하는 걸 찾아내는 게 실은 이제 유능한 정치 핵심인 건데요. 2010년 무상급식 사례는 재밌습니다. 이것도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인데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한참 있을 때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되셔요. 그래서 2009년도에 무상급식 예산을 상정을 하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경기도 의회 8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을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무상이라는 말 자체가 걔네들이 보기에는 약간 빨갱이스러운 느낌이 드는 명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진보 교육감이었으니까 진보 교육감의 정책을 지지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정책을 지지하면 진보 교육감에게 어떤 성과가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가 뭐 하는지도 관심 없는데 경기도 의회가 뭐 하는지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 밥 먹는 거를 계속 얘네들이 부결을 시키니까 이놈들 봐라. 국회 지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 한나라당이 경기도 의회를 85%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애들 밥 먹는 걸 자꾸만 부결을 시켜 해가지고 걔네들이 부결시켜준 덕택에
무상급식 이슈가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은 민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1등 공신이 무상급식 이슈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방선거 투표 시 뭐를 고려했냐 그러면 그거가 이제 무상급식이 74.8%를 고려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4대강 산업은 어떤 이것도 이제 이명박한테 안 좋은 거고 세종시 산업은 이제 당시 박근혜가 주도했던 거고 정교조 명단 경계는 보수가 한 거고 천안함 사건은 보수가 좋아하는 사건이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당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한 건 뭐냐면 거꾸로 한나라당이 민주당 선거운동 해준 거야.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집한 거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선거운동 해준 거라면 무상급식을 걔네들이 반대해 준 거는 거꾸로 이제 한나라당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해줘가지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세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무상급식인데요. 아니 최저임금 10,000원인데요. 2018년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저는 이제 전공이 참고로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진보정당 활동을 오래 했고 또 이제 옛날 노동운동하려고 공장생활도 하고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경제학도 공부하고 이제 뭐 아무튼 정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공약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2020년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하려면 2017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어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3년 합계 54%를 인상을 해야 돼요. 산술평균으로 연평균 15.7%를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실질과 물가 합쳐서 약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2020년까지 달성을 하려면 경제 성장률의 4배를 인상을 해야 돼요. 경제 성장률의 4배를 3년 연속으로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가 이제 표로 정리된 게 요표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조그마한 사장님이 됐을 때 할 경우 회사 매출액은 한 4% 정도 늘어나는데 직원들 월급은 16%씩 맨날 인상하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유지가 되겠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은 얼핏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저임금 노동자들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명분을. 근데 이게 어떤 경제 성장률이랑 실제 현실과 좀 많이 괴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그 순간 경제를 망치게 되는 정책이에요. 경제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책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주로 많이 발전했는데 촛불연합의 한 축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한 정책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도 막 이제 잘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2030 청년 부업수들도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의 촛불을 그러니까 촛불연합도는 그 어떤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부산, 울산, 경남과 2030 청년 보수들이 민주당이 최저임금 10,000원 같이 너무 레프트한 약간 좀 좌편향적인 너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니까 얘네들이랑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얘네 약간 좀 좌파구나. 그냥 좌파. 나는 뭔가 어떤 좀 안정감도 있으면서 뭔가 그러면서 개혁을 하는 어떤 안정감과 개혁을 동시에 하는 그런 정부를 바랬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한 거죠. 점점점 지지가 철회된 거죠. 거기에 이제 2019년도 조국 사태가 이제 2020년도 조국 사태가 결합되면서 이제 이게 충격이 더 시너조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최저임금 10,000원 정책은 뭐랄까 이게 새로운 촛불연합의 한 축이었던 개혁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다시 내쫓은 사건이다. 야 우리 지지하지 마. 절로 가 그냥. 니네 절로 가. 우리는 좌파야. 이런 정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드는 역할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정책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집권했을 때도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이 정책 사례에 대한 저희가 이제 교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 세 가지 정책 사례의 교훈은 2004년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고, 2010년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은 구호만 성공적이고 집행하는 순간 폭망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충족하는 교훈을 만들어내면, 첫째, 51% 다수파 연합이 가능한 이슈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이슈여야 된다. 두 번째, 상대방과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이슈여야 된다. 세 번째,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도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는 순간 경제라든가 에너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좋은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좋은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작동 가능하면서도 51%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저쪽이랑 뭔가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이슈를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 이슈를 개발하는 역량이 이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본질적인 미션이다.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 성공하는 개혁을 가진 분기점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정책 이슈를 발굴해낼 수 있는 발굴 능력과 기획 역량과 관철 역량을 가지고 있냐가 본질적인 미션이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 뭔가 미진한 거는 저쪽도 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저쪽도 뭐 그다지 유능한 세력이 아닌데 이런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이준석 체제 및 이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의 내적 균열 요인이 있고 진보 혁신이 있는데, 이준석 체제 국힘의 내적 균열 요인은 2030 세대 남성과 6070 세대 어르신의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강하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 이준석과 세력 국힘은 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나라에 좋고 민주당에도 좋은데 어떤 통합적 개혁 이슈를 발굴 쟁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라에 좋고 민주당에게 좋은데 국힘은 반대하는 구도가 있는 이슈를 발굴하면 좋다. 그다음에 이제 2030 세대는 찬성하지만 6070 세대는 반대하는, 또는 2030 세대는 반대하지만 6070 세대는 찬성하는. 이게 왜냐면 세대, 문화, 젠더를 가르는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아까 말한 6070 세대랑 2030 남성 세대가 서로 세대 연합을 하고 있는데, 세대 연합을 뭔가 이렇게 분열시키는 어떤 그 간극을 이제 넓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쪽의 내적 균열을 뭔가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저쪽이 뭔가 이제 어떤 친박을 비롯한 약간 꼴통 보수와 단절하는 혁신을 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진보 내부의 기득권과 싸우는 어떤 진보의 혁신을 해야 된다. 진보 혁신이 뭐냐? 나라에 좋고 우리 지지층 다수 찬성하는데 진보의 일부 기득권이 걱정돼서 회피했던 이슈를 쟁점해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얘기고요. 민주당의 선택 가능한 정책 이슈 파이팅은 나라에 좋고 민주당에 좋고 국힘은 미온적이거나 반대한 이슈를 찾아서 국민 51% 이상의 지지를 받는 세대와 젠더를 가르는 이슈들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 투포인트 개헌, 수술시 CCTV, 이중사, 성폭력 사마 사고, 차별금지법 이슈, 뭐 낙태 이슈, 뭐 이런 등등이 있다. 뭐 제가 이런 발표를 이제 딴 데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일부 부분적으로 당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동성애 이슈나 차별금지법 이슈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제 진보의 혁신, 그런 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연공급이나 직무급 관련돼서 이런 걸 좀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랑 이제 다음 페이지가인데요. 저는 한국이 최근에 이제 그 UN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는 걸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 좀 이제 4050, 6070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00에서 210개 국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G10 근처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총 GDP가 9등, 10등, 11등권에 있거든요. 세계 10위권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은 이 어떤 세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 하나는 외교 안보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 및 성장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 및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 사회적 이슈를 잘해야 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동안 북한의 남침 내역을 막아내면서 한미동맹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박정희 경제학을 했던 거고,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거고, 한국의 진보 세력은 반회세 민족주의 정서를 가지고 약간 안티 박정희 경제학을 했다. 그게 이제 박정희 경제학은 내수, 수출, 낙수 효과, 노동 상권 탄압이라면, 안티 박정희 경제학은 중소기업 내수, 분수 효과, 노동 상권 존중 뭐 이런 거고요. 이제 진보 세력은 권위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외교 안보랑 경제는 좀 보수가 주도했고, 이제 민주주의는 좀 약간 이제 진보가 주도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위상으로 치면 G10 글로벌 G10의 동력 중에 하나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진보 쪽에는 은연중에 좀 내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향하는 흐름이 있어서 보수에서의 낡은 보수와 혁신 보수는, 지금 보수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보수와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보수가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보수가 혁신 보수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약간 보수는 어떤 이론 가치 노선의 재무장이 되는 거고, 진보는 진보 내부에서도 이제 다 같은 진보는 아닌데 1번, 2번, 4번을 부정하는 진보와 1번, 2번, 4번을 긍정하는 진보가 약간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진보 내에서도 약간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노선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21년을 살고 대통령 선거는 2022년 내년 3월 9일 날 있는데요. 유능한 진보와 유능한 보수는 뭐냐? 대한민국의 4대 정치가 했던 그 내적인 동력 및 노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외교 안보 환경과 경제 및 성장 환경이 다 바뀌게 되는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중에는 더 누가 유능한 대안을 갖고 있냐라는 걸로 경쟁하는 게 현재 우리가 마주해야 될 어떤 이제 한국 정치의 21세기 어떤 정치에 걸맞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대선 전망을 어떻게 볼 거냐? 제 이제 견해를 좀 담아서, 정치는 좀 단순하게 말하면 51% 게임이다. 51% 받으면 지는 거고, 49% 받으면, 그러니까 51% 받으면 이기는 거고, 49% 받으면 지는 거죠. 예컨대 진보 개혁적 가치가 선명하게 내세워서 49% 받으면 지는 거고, 진보 개혁적 가치는 뭐 약간 좀 100% 만족스럽진 않고 한 대충 한 60%는 만족스럽고 40%는 불만족스러운데, 그러더라도 아무튼 선거에서 51% 받으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 자체가 51% 게임이고 51%를 받아야지만 이기는 게임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정치한 경험에 의하면 유권자가 되게 다양해요. 유권자가 단일한 유권자가 아니고, 국민도 단일한 국민이 아닌데 뭐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유권자 비율을 20%, 20%, 20%, 20%, 20%씩 분리해서 유권자 중에 20%는 적극 진보, 뭔가 강성 진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표현이 돼요. 그다음에 20%는 소극 진보, 20%는 중도, 20%는 소극 보수, 그리고 또 20%는 적극 보수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활성화 정도가 달라요. 여기 이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가 보기에는 색깔이 좀 세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활성화 정도가 80%라는 얘기는 본인의 인생에서 정치가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약간 전라도 해남 쪽 분이어서 87년 김대중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연설하셨던 녹음 테이프를 이제 당시 옛날 민주당이 평민당 시절에 막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셔가지고 밥 먹을 때 그거를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걸 들으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연설이죠. 87년 여의도 연설을 들으면서 했는데 이런 분들은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사장이랑도 싸우고 직원이랑도 싸우고 정치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되기 때문에 마누라랑 이혼도 하고 막 그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엄청난 가정의 불화까지 겪으면서도 이제 정치가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적극 진보와 적극 보수예요. 이런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다 나름 다 애국자인 분들인 거죠. 근데 소극 진보와 소극 보수는 활성화 정도 50%밖에 안 돼요. 정치도 한 50% 정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뭐 정치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남자친구랑 어디도 뭐 가야 되고 이런 거지 정치가 전부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소극 진보, 소극 보수라고 중도는 이 사람들은 약간 활성화 정도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정치에 대체로 무관심하다가 우리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보궐선거 투표율은 보통 40%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 총선 투표율은 60%대, 대선 투표율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궐선거보다 지방선거, 지방선거보다 총선, 총선보다 대선에서는 이 소극진보 투표율과 중도 투표율과 소극보수 투표율이 높아져요. 요 가운데 투표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선거라는 건 당내 경선에서는 적극 진보가 비토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여기 보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적극 보수가 비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선에서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는 소극 진보, 적극 진보, 소극 진보 중도가 해야지만 이게 이기는 거고 보수는 보수대로 이제 이 중도, 소극 보수, 적극 보수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는 약간 왼쪽, 오른쪽 귀퉁이에 있다가 본선에서는 또 중앙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미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 미션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약간 우리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 그 지지율이 한 20에서 25% 올라온 지가 꽤 됐는데 25% 이상 지지율을 별로 못 돌파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국가보안법을 비유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엄청 강성 지지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30%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지금 이재명 지사님은 약간 성향이 세가지고 뭔가 민주당이 좀 뭔가 개혁을 화끈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적극 진보는 이재명 지사님의 지지율이 높은데 소극 진보이거나 약간 중도인 사람들은 좀 약간 갸우뚱한데 저분 되면 좀 약간 뭔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가지는 분이 약간 갸우뚱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까 내용은 없지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 내용이 없더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가 스윙인가? 스윙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세대로는 20대, 50대 후반, 50대 전반이 아닌 후반. 지역으로 치면 충청, 부울경, 서울.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젠더, 50대 여성이나 20대 남성 이런 정도.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이 민주당 후보가 되든 이낙연 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든 우리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냐 질 거냐 물어볼 때는 50대 후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지 충청, 부울경, 서울에서 여기 한 반 가까이는 민주당이 높은지 젠더에서는 50대 여성 또는 20대 남성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지를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이기는지 지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오세훈, 유승민, 최재형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현재로서는 박빙으로 봐야 돼요. 누가 이길지 모르고 각종 여론조사는 지금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